그날도 처갓집에서 돌아온 아들은 현관문을 닫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문틈 사이로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던 그 애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은 어린 시절 넘어져 다쳤을 때의 울음이 아니라 가슴속이 썩어 문드러질 만큼 절망한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나는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그 마음의 깊이를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은 처갓집에 다녀올 때마다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제 심장을 도려내던 아들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세상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끓인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며느리는 화사한 얼굴로 제게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잠은 잘 주무셨어요? 어제 저희 부모님 댁에서 가져온 과일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달아요. 새아가 김유라였습니다. 싹싹하고 애교 많은 며느리는 살갑게 웃으며 제 앞에 잘 깎은 사과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그 환한 웃음 앞에서 저는 차마 밤사이 제 속을 긁어대던 의심을 꺼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마른 입술을 떼어 고맙다고 말할 뿐이었죠. 이윽고 아들 지훈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밤새 끙끙 앓던 사람처럼 얼굴은 푸석하고 눈밑은 거뭇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 그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밥을 푸며 물었습니다. 지훈아, 어젯밤에 잠 설쳤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제 말에 아들의 어깨가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국그릇으로 시선을 떨궜습니다. 아니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어제 장인어른이랑 술을 한잔 했더니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까르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좀 보세요. 우리 아빠가 사위사랑이 유별나셔서 좋은 술만 자꾸 권하시니까 신나서 마셨나 봐요. 남편은 우리 집에만 다녀오면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꼭 다음 날 피곤해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어찌나 명랑하게 들리는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긴장이 풀려서 피곤한 사람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서럽게 운단 말인가.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애써 삼키고 밥술을 떴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제 앞에서는 천사처럼 구는 며느리와 그 옆에서 영혼 없는 인형처럼 앉아있는 아들. 그리고 그 둘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못하는 나. 그날 아침의 식탁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생각이 자꾸만 과거로 향했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는 원래 저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시장 좌판에서 채소 장사하며 혼자 키운 외아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어도 제게는 세상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공부도 곧잘했고 성품도 둥글둥글해서 주변에 늘 사람이 많았죠. 어디 가서 기죽는 법 없이 늘 당당했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물론 딱 한 번 크게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작은 사업이 동업자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을 때 아들은 몇 날 며칠을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아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분하고 억울해서 터져나오는 살아있는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들의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돈은 또 벌면 된다.
사람은 잃지 않았으니 그걸로 된 거야. 제 위로에 아들은 다시 일어섰고 툭툭 털고 일어나 땀 흘려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지금의 며느리 유라를 데리고 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번듯한 집안에서 곱게 자란 아가씨가 제 아들이 좋다며 수줍게 웃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아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행복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쌈짓돈을 탈탈 털어 작지만 번듯한 아파트를 얻어주었습니다. 이 집에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남은 인생의 유일한 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들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주말이면 을에 제 가게에 나와 일손을 돕던 아들이 처갓집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이면 며느리가 좋아하는 비싼 한우 세트를 몇 개씩 사들고 처가에 먼저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서운해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새 가정을 꾸렸으니 당연한 일이다. 아들이 처가에서 사랑받고 잘 지내면 그걸로 족하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눈빛은 늘 불안하게 흔들렸고 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들의 상태가 가장 나빠지는 날은 어김없이 처갓집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마치 그 집 문턱을 넘는 순간 누군가 아들의 영혼을 쭉 빨아들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들은 껍데기만 남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아들이 방에서 다급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기에 그 소리가 제 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네, 아닙니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비굴할 정도로 낮고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잠시 후 방 안에서는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 아들이 책상에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아,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제가 울먹이며 아들의 등을 흔들자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또다시 그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신경 쓰지 마. 아들은 저를 방 밖으로 내보내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저 문 안에서 혼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엄이라는 사람이 이유조차 묻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이고만 있었습니다. 분하고 원통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대체 사돈네는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왜 내 아들은 저렇게까지 저자세로 나가는 걸까? 며느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멱살이라도 잡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미 굳게 닫혀버린 아들의 마음을 제가 억지로 열려고 했다가는 산산조각이 나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말해주기 전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끝이 내 아들의 파멸이라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그때 문득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물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몇 해 전 시장에서 노래나 들으며 일하라고 아들이 사준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어미로서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자식을 보고만 있을 어미는 세상에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내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저는 악마라도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장롱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안에서 손바닥보다 작은 그 기계를 찾아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제 떨리는 손바닥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내일 아들은 또 처갓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사돈의 생신이라며 며느리가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기계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아들의 옷장 문을 열자 내일 입고 갈 것이 분명한 가장 좋은 양복 한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죄책감에 심장이 발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이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하지만 나는 알아야겠다. 대체 누가 무엇이 내 아들을 이토록 병들게 하는지 반드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귀로 들어야만 하겠습니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이제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손에 꽉 쥐고 있던 작은 녹음기 때문인지 손바닥에 선명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아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까치발로 옷장 문을 열고 어젯밤 봐두었던 양복 안주머니에 녹음기를 집어넣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너무 떨렸습니다. 찰칵 하는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방 안에는 고요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며느리는 유난히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 아빠 생신이라 맛있는 거 많이 할 거예요. 저녁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세요. 상냥하게 웃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속에서 울컥 하고 무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아비의 생신상이 내 아들의 눈물로 차려진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끼리 오붓하게 보내거라. 나는 가게 마감하고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늦어. 제 말에 며느리는 아쉽다는 듯 입술을 삐죽이면서도 더는 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는 기색이 스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밤만 깨작거렸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마치 곧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를 현관에서 배웅하는 제 등 뒤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빠 선물 산 거 잘 챙겼지? 이따가 운전 조심하고. 사랑해. 그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내 의심이 틀렸기를. 내 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저 고된 세상살이 때문이기를. 이 모든 것이 늙은 어미의 지레짐작이기를. 하지만 그날 하루 저는 일손이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다듬으면서도 몇 번이나 손을 베일 뻔했고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잘못 내어줄 뻔했습니다. 온 신경이 아들의 양복 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작은 기계에 쏠려 있었습니다. 시간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애꿎은 시계만 몇 번이나 쳐다보았는지 모릅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쿵쾅거리며 제멋대로 낯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도 거른 채 거실 소파에 망부석처럼 앉아 아들 내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망치 소리처럼 머리를 울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혹시나 녹음기를 들킨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아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닐까? 온갖 끔찍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였을까요? 현관문 도어록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아들과 그를 부축하는 며느리가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이 사람이 글쎄 아빠가 주시는 술을 마다도 못하고 이렇게 취했지 뭐예요. 며느리는 혀를 차며 아들을 침실로 끌고 갔습니다. 아들은 짐짝처럼 질질 끌려가면서도 저를 향해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에 불덩이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침대에 눕히고는 거실로 나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먼저 주무세요. 저는 이 사람 좀 챙기고 잘게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는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으로 며느리가 부엌에서 무언가 부산스럽게 챙기는 소리, 그리고 아들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도둑처럼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들의 방문을 열자 술 냄새와 함께 곤히 잠든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심장을 졸이며 옷장으로 다가가 아들이 벗어놓은 양복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을 안주머니에 넣자 차갑고 단단한 녹음기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것을 빼내어 손에 꽉 쥔 채 저는 서둘러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손안의 녹음기는 마치 뜨거운 불덩이 같았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에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시끌벅적한 식당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며느리의 애교 섞인 목소리.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자기랑 저랑 같이 고른 선물이에요. 오, 우리 사위가 뭘 이런 걸 다. 고맙네, 박서방. 사돈의 목소리였습니다. 겉으로는 고마워하는 듯 했지만 그 말투에는 은근한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저 멋쩍게 웃기만 할 뿐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잠시 이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사돈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박서방, 자네 아직도 그 회사에서 월급 받고 사나? 내가 전에 말했던 사업권은 어떻게 생각해 봤어? 자네도 언제까지 그렇게 월급쟁이로 살 순 없지 않나? 사내 자식이 배포가 있어야지 사업 한번 말아먹더니 아주 겁쟁이가 다 됐어. 비수 같은 말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가장 아픈 상처를 아무렇지도 않게 후벼 파는 그 잔인함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아들이 버럭 화라도 내주기를 바랐습니다. 아니, 최소한 아니라고 다시 일어서고 있다고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녹음기 속에서 들려온 것은 기어들어가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이 사람 속상해 하잖아요. 그나마 며느리가 남편을 위하는구나.
하고 안도하려던 찰나 사돈의 다음 말이 제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속상하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야, 유라야. 아빠가 내 엄마랑 얘기 다 끝냈다. 그 집 어차피 지훈이네 엄마가 사준 거라며 그거 담보로 잡고 사업 자금 좀 융통하자. 지훈이 걘 어차피 등기부등본 이런 거 볼 줄도 몰라. 그냥 위임장 하나만 받아오면 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내 아들 집을 담보로 잡자고? 평생 모은 내 피 같은 돈으로 내 아들 행복하게 살라고 사준 그 집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단호하게 거절해 주기를, 아빠라도 그건 안 된다고 소리쳐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어폰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빠, 그래도 들키면 어떡해? 남편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들통날까봐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돈의 아내, 즉, 제 사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키긴 뭘 들켜. 내 사위가 장인 사업 돕겠다는데 누가 뭐래. 우리가 성공해서 몇 배로 갚아주면 되는 거지. 안 그러니, 박서방. 이것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교묘하게 아들을 올가매는 거절할 수 없는 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덫에 걸린 내 아들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장인어른.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내 아들이 밤마다 그렇게 울었던 이유가,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 가는 듯한 발소리가 들리고 사돈과 며느리의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제 심장을 완전히 꿰뚫어버리는 악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정말 이 방법밖에 없어? 저 인간 도장 받아내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걱정 마라. 술 잔뜩 먹여서 정신없게 만들면 돼. 아빠 사업만 성공하면 너도 저런 등신이랑 더는 안 살아도 되잖아. 그때까지만 참는 거야. 저는 이어폰을 빼던졌습니다. 더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고 손끝부터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등신, 저런 인간. 제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아들을 그들은 벌레 보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다정했던 웃음, 사돈의 인자했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아들의 고열을 빨아먹기 위한 추악한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무언가가 제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내 아들은 지옥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지옥의 문을 내 손으로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러 그들의 목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들의 잔인한 목소리가 제 뼈와 살에 새겨질 때까지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것이 진실이었구나. 이것이 내 아들이 홀로 견뎌내야 했던 고통의 실체였구나. 알겠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똑똑히 알겠다. 저는 녹음기를 소중하게 감싸쥐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을 구할 유일한 무기이자 저 악마들을 심판할 증거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다음 날 오후 가게 일을 보고 있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시장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에서 가장 해맑은 미소를 지은 채로요.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제 온몸의 피가 머리끝으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 새아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니? 힘들게.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밤새 녹음기를 수십 번도 더 들으며 제 심장을 칼로 도려냈던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저들의 연극에 기꺼이 동참해주기로. 그 연극의 마지막 장을 내 손으로 찢어발기기 전까지는 며느리는 제 옆에 쪼그려 앉아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남편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요.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너무 심하셨던 것 같아서요. 속상했을 텐데 어머니께서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내셨으면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무청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이 여우 같은 것. 제 아비와 한패가 되어 내 아들의 등골을 빼먹을 궁리를 하면서 이제 와서는 착한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모든 책임을 제 아비에게 돌리며 자신은 선량한 피해자인 척 꼬리를 말고 있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내년의 진짜 속셈이 무엇이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허리를 펴고 웃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연기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아가가 마음 씀씀이가 이리도 깊구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 어른들이 문제지. 그이도 내 마음 알면 좋아할 게다. 저는 일부러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제 손 안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반응을 살피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고맙다, 새아가. 내가 이렇게 나랑 내 남편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큰 위안이 돼. 제 말에 며느리는 그제야 안심한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죠. 사실 어제 아빠가 하신 말씀 때문에 저도 밤새 잠을 설쳤어요. 사업 자금이라니 남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것 보게. 저 교활한 것. 스스로 먼저 사업 자금 이야기를 꺼내며 제 반응을 떠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은 그저 아버지의 돌발 행동에 놀란 착한 딸이자 아내인 것처럼 저는 애써 태연하게 물을 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놀라긴 했겠지. 그래도 사돈어른께서 자네를 그만큼 아끼고 믿으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 아니겠어. 나는 오히려 사돈어른의 그 배포가 부럽더구나. 제 대답이 의외였는지 며느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그 애가 너무 조심스럽고 겁이 많은 게 늘 마음에 걸렸어. 사내 자식이 한 번 실패했다고 평생 그렇게 주눅들어 살 수는 없지. 사돈어른 같은 분 밑에서 좀 배우면 우리 지훈이도 달라질 수 있지 않겠니? 제 말이 끝나자 며느리의 얼굴에 스치듯 화색이 도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눈먼 자의 추악한 빛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오히려 든든한 우군이 되어주리라 착각하는 자의 어리석은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그럼 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이 어미나 너나 마찬가지 아니겠니? 그러니 사돈어른께 너무 어렵게만 생각지 말라고 전해주렴. 나도 지훈이 그 애한테 잘 이야기해 볼 테니. 저는 며느리가 들고 온 과일 바구니에서 가장 크고 붉은 사과 하나를 꺼내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마치 나는 내 편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제가 더 잘할게요.
그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를 보며 저는 속으로 다른 말을 삼켰습니다. 그래, 더 잘해봐라. 내가 얼마나 더 악랄해질 수 있는지. 나는 너희가 파놓은 그 구덩이 옆에 더 크고 깊은 지옥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두고 간 과일 바구니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제 코에는 시체 썩는 악취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과일 바구니를 그대로 들어 가게 뒤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붉고 탐스러운 과일들이 더러운 오물 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저는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저것이 곧 너희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밥도 반 이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넌지시 운을 띄웠습니다. 지훈아, 오늘 유라가 가게에 다녀갔더구나. 너 걱정을 많이 하더라.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사돈어른 사업 이야기도 하던데. 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제 말에 아들이 처음으로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절망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까지 왜 이래?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 장인 어른이 보통 분이시니? 그런 분이 널 믿고 같이 일해보자고 하는 건 내게도 없는 기회야. 언제까지 그렇게 월급에 목매고 살 거냐? 아빠 닮아서 배포 하나는 있던 놈이 왜 이렇게 겁쟁이가 됐어? 저는 일부러 아들의 자존심을 긁는 말을 골라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건 그만.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 다만 이것만 알아둬. 이 엄마는 내가 이대로 주저앉는 꼴 못 본다. 저는 일부러 차갑게 말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 뒤로 아들의 혼란스러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지금은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이겠지. 하지만 이 어미의 진심을 너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왜 이 악역을 자처하고 있는지. 제 방으로 돌아온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낡은 가계부 하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40년간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제 인생의 기록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숫자들. 그 속에는 아들의 등록금, 아들의 용돈,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집을 사주기 위해 악착같이 모았던 피 같은 돈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계부의 맨 뒷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새로운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녹취 파일 복사 및 보관. 둘, 사돈 김회장, 재산 및 부채 현황 파악. 셋, 신혼집 등기부등본 확인 및 명예 변경 불가 조치. 저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만 하는 늙은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차가운 복수를 계획하는 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들은 나를 그저 아들밖에 모르는 순진한 늙은이로 보았겠지요. 좋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믿게 해줄 것입니다.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의 정점에 올랐다고 믿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아들이 겪은 지옥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복수가 될 테니까요.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나와 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세워진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나를 피했고 나는 그런 아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속에서는 시커먼 불길이 타오르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온을 연기하는 것은 지옥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대놓고 제 앞에서 남편에게 장인어른의 사업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초기 자금만 해결되면 정말 대박 날 아이템이래. 자기도 이제 사장님 소리 듣는 거야. 좋지? 그럴 때마다 아들은 잿빛 얼굴로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지만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장인어른 덕에 출세하겠네. 잘됐다. 내 가식적인 칭찬에 며느리는 의기양양해졌고 아들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나와 처가 사이에서 홀로 밧줄에 묶인 채 양쪽에서 잡아당겨지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아들의 마음을 먼저 완벽히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알면서도 나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늦은 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친구 모임에 간다며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섰고 집에는 아들과 나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텅 빈 눈으로 텔레비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옆에 앉아 과일을 깎아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마지못해 과일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우물거렸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나는 넌지시 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엄마 좀 보자. 아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텅 빈 눈동자와 마주하는 순간 가슴이 시큰거렸습니다. 너 정말 괜찮은 거니? 내 집을 담보로 잡고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엄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이 돼서.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아들을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심 기대했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이 공간에서라면 아들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지 않을까? 엄마, 사실은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를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계획을 멈추고 당장이라도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내 남은 기대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엄마. 아들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엄마도 좋은 기회라고 하셨잖아요. 장인어른 믿고 한번 해보라고 배포 좀 키우라고 하신 게 엄마 아니었어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던진 미끼를 아들이 그대로 물어 나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 어떤지 떠보려고 한 말이었고, 떠봐요? 뭐요? 제가 이 집 팔아먹을까 봐요? 장인어른이 사기꾼 같아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내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살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살아있는 목소리가 향하는 대상이 나라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잖니. 엄마는 그냥 내가 걱정돼서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너도 한번 겪어봤잖니. 그때랑은 달라요. 그때는 제가 어렸고 사람을 잘못 만났던 거고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아니에요. 장인어른은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말이 독화살처럼 날아와 내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 아이에게 이제 가족은 나를 제외한 저들 뿐이었습니다. 나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 지훈아, 너 정신 차려. 내 돈으로, 아니 내 돈으로 사준 이 집을 담보로 잡겠다는 게 가족이야? 그게 널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내 격앙된 목소리에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장인어른이 언제 그냥 달라고 하셨어요? 성공해서 몇 배로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엄마는 왜 유라네 식구들을 그렇게 나쁘게만 보세요? 유라가 이 일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는 줄 아세요? 유라, 며느리. 결국 모든 것은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그저 며느리가 입력한 말을 앵무새처럼 내뱉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 내가 너무 늦었구나. 내 아들은 이미 저들의 포로가 되었구나. 단단히 세뇌당해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질이 되어버렸구나.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힘이 쭉 빠진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나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아들은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제발 엄마라도 제발 좀 저 좀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아들은 그 말을 남기고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들은 제 앞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나를 완벽한 타인으로 적으로 규정하는 그 소리에 나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이 가여워서 저 지옥 같은 곳에 갇혀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내 아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모두 마르고 더 이상 흘릴 감정조차 남지 않았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1년 전 아들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내 옆에는 늠름한 아들이, 그 옆에는 수줍게 웃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사진 속 며느리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예전의 내 아들 얼굴이 보였습니다. 밝고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던 내 아들. 그래,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 깊은 병에 걸린 것입니다. 스스로의 의지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독처럼 퍼진 병. 병든 자식 앞에서 어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병을 뿌리 뽑는 것. 설령 그 과정에서 자식이 어미를 원망하고 증오하게 될지라도,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를지라도 썩은 부위는 반드시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을 설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해시키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제 나 혼자의 싸움입니다. 내 아들은 내가 구해야 할 가엾은 포로일 뿐입니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전날 밤 써내려갔던 가계부 뒷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목록을 추가했습니다. 넷.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 그래, 그렇게 하자.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내 손으로 끝장내주겠다. 내 아들의 인생을 좀먹는 저 기생충 같은 것들을 법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떼어내주겠다. 설령 내 아들이 평생 나를 원망하며 살아간다 해도 나는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내 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그것이 이 어미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시장에 나가는 대신 난생 처음 가보는 동네의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들이 알면 기겁할 일이었지만 더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허름한 상가 건물 2층 법률사무소라는 낡은 간판 아래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문을 열었습니다. 늙은 어미가 자식의 이혼 문제를 상담하러 왔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지금은 체면보다 아들을 구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난 뒤
제가 내민 녹음기를 건네받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사기 미수 및 사문서 위조 모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녹취 내용은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저쪽에서 농담이었다. 술김에 한 소리다라고 발뺌할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확실하게 이기고 저들의 죄를 명명백백히 밝히려면 객관적인 물증이 더 필요합니다. 물증이라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 사돈이나 며느리가 아드님 모르게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기록 혹은 서류를 위조하려고 시도한 흔적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만 확보된다면 저들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 찬바람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가슴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가야 할 길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교활한 뱀들의 소굴에 들어가 그 썩은 흔적을 제 손으로 직접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탐정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며느리와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저는 두 사람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옷의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뒤지는 제 자신이 한심하고 처량했지만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수색은 허탕이었습니다. 저들도 바보는 아닌지 꼬리가 잡힐 만한 것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할 무렵 뜻밖의 곳에서 단서가 나왔습니다. 아들의 자동차 조수석 의자 및 구겨진 채 처박혀 있던 은행 홍보물이었습니다. 오은행 서초중앙지점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처갓집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그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평생 시장 좌판에 앉아 흙 묻은 돈만 만지던 제가 대리석으로 번쩍이는 은행에 들어서자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나는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것을 지키러 온 어미다. 스스로를 다잡으며 번호표를 뽑고 창구로 향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상냥하게 웃는 젊은 여직원에게 저는 준비해간 말을 꺼냈습니다. 저 아들 집을 담보로 노후 자금을 좀 대출받을 수 있나 알아보려고요. 아들이 바빠서 제가 대신 왔는데 집이 이 근처라. 미리 외워간 아들의 집 주소를 대자 여직원은 컴퓨터를 몇 번 두드려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이상하네요. 이 주소로는 바로 지난주에 다른 분이 상담을 받고 가셨는데 혹시 아드님 장인어른 되시는 분 성함이 김 회장님 아니신가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애써 놀란 기색을 감추고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 사돈어른. 성격이 급하셔서 먼저 다녀오셨나 보네. 우리 아들 장가 하나는 잘 갔다니까. 저렇게 사위를 챙기시니. 제 말에 여직원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아드님 위임장까지 다 챙겨오셨는데 본인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아쉬워하며 돌아가셨어요. 위임장. 변호사가 말했던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내 아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그 위임장이 이미 그들의 손에 들려 은행 창구까지 왔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몇 가지를 더 묻고는 은행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녹취 파일과 은행 직원의 증언. 이것만으로도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기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저들이 다시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만들 재기불능의 치명타. 며칠을 고민하던 제 머릿속에 언젠가 며느리가 무심코 뱉었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아빠는 동네 작은 부동산 사장님이랑 친해서 어려운 일은 다 그분이 해결해줘. 어려운 일. 그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사돈의 집 근처 허름한 상가에 있는 작은 부동산을 찾아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인상이 껄렁한 중년 남자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배운 배짱으로 그와 눈을 맞추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좀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남편 몰래 집 담보로 돈을 좀 써야 하는데 수수료는 두둑이 챙겨드릴 테니 좀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제 말에 남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의 눈빛이었습니다. 남자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사모님. 그런 일 전문이죠, 제가. 지난번 김 회장님 건도 제가 다 알아봐 드린 거 아닙니까? 김 회장. 제 사돈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되물었습니다. 김 회장님이요? 아, 그분도 저 같은 사정이 있으셨나 보죠? 에이, 사모님 같은 경우랑은 다르죠. 그 양반은 사위 집 가지고 하는 거였으니까. 위임장이랑 인감 다 받아왔다고 얼마나 큰 소리를 치던지. 제가 보니까 도장 새로 판 티가 좀 나긴 하던데 뭐 그런 거야. 눈 감아주는 게 우리 일 아니겠습니까? 허허. 남자는 마치 큰 비밀이라도 알려주는 듯 의기양양하게 떠들어댔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작은 녹음기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의 얼굴과 목소리를 제 머릿속과 기계 속에 동시에 저장했습니다. 도장 새로 판 티가 나더라. 이것이었다. 내가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 사문서 위조, 그리고 그 공모자의 자백. 저는 적당히 둘러대고 부동산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제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저들을 단죄할 칼과 방패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제 낡은 가계부 뒷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글씨로 5번째 목록을 적었습니다. 5. 위임장 위조 시도 및 공모자, 자백 증거 확보 완료. 저는 펜을 놓고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사돈의 생신이라는 핑계로 우리 집에 모이기로 했던 바로 그날에 붉은색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대를 준비하고 배우들을 불러 모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인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 손으로 직접 내려주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일찍 일어나 마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온 집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이는 거실 바닥을 내려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깨끗한 공간 위에서 더럽고 추악한 진실들이 뒹굴게 될 것이다. 부엌에서는 밤새 불려놓은 갈비를 찌고 갖은 나물들을 무쳤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평생 자식과 나 두 식구의 밥상만 차리던 제가 이렇게 화려한 상을 차리는 것은 아들의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설렘과 기쁨은 없었습니다. 제 손은 기계처럼 쉬지 않고 음식을 만들었지만 제 마음은 북극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이것은 축하연이 아니라 마지막 만찬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다정하고 살갑게 꾸몄습니다. 새아가, 오늘 저녁에 다들 우리 집으로 오너라. 내가 사돈어른 생신상 한번 거하게 차리고 싶어서.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놀란 듯한, 그러나 감추지 못하는 기쁨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아이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저희가 밖에서 사드리려고 했는데. 밖에서 먹는 밥이 집밥만 하겠니?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한 말도 있고 해서 이참에 다 같이 모여서 좋은 얘기 나누면 좋지 않겠어? 사돈어른 사업 말이다. 제 말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높아졌습니다. 제게 완전히 넘어왔다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아빠한테 말씀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저희 6시까지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핏기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모든 것을 손에 쥔 것 같은 환상을 이 늙은 어미가 마지막으로 선물해 주마. 시간이 흐르고 약속된 6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가장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실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옆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며칠 동안 음식을 준비하고 집을 꾸미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조금만 더 견뎌다오, 아들아. 딩동.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치 연극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저는 제 평생 가장 인자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얼굴에 걸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한껏 차려입은 사돈 내외와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비싼 양주와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사돈의 얼굴은 이미 내 아들의 집을 자신의 소유로 만든 사람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이게 다 무슨 고생이십니까? 저희가 왔습니다. 사돈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치며 집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찰싹 달라붙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어머니,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돌아요.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가 최고라니까요. 저는 그들의 위선적인 찬사를 웃으며 받아주었습니다. 어서들 오세요. 밖이 춥지요. 안으로 드시지요. 그들은 마치 자신의 집인 양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제 아들은 그들 옆에서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사돈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박서방, 자네 장모 될 사람이 아주 복덩이야. 안 그런가? 저렇게 음식 솜씨 좋은 장모가 어디 있어? 그 말에는 칭찬이 아닌 너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도 없는 놈이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자기들만의 연극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저는 푸짐하게 차려진 상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삼색전, 온갖 해산물이 가득한 상을 본 사돈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이야, 이거 진수성찬이 따로 없구먼. 사부인, 오늘 저희 때문에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요? 다 한 가족인데. 어서 앉으세요, 사돈어른. 오늘 많이 드셔야죠. 저는 사돈의 바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똑똑히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이런 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우긴 뭘 배워. 4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밥 장사, 반찬 장사하다 보면 눈 감고도 하지. 가진 것 없는 사람이 기댈 건 손맛밖에 더 있겠니? 제 말에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시장 바닥 가진 것 없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사돈은 헛기침을 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허허, 사부인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고생도 끝내셔야죠. 우리 지훈이가 곧 사장 소리 듣게 될 텐데 언제까지 장모님이 시장에서 고생하시게 둘 수 있습니까? 사장이라니요. 아직 멀었는데요. 아니지. 내가 다 계획이 있어. 사부인께서도 도와주시기로 했으니 이제 일사천리야. 박서방,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사돈은 아들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아들은 술잔만 만지작거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사돈은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이 친구가 아직도 배포가 작아서 그래. 사부인,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사람 하나 만드는 건 자신 있습니다. 저만 믿고 맡겨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네, 사돈 어른만 믿겠습니다. 자, 오늘 이 좋은 날, 우리 다 같이 축배를 들지요. 우리 지훈이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그리고 사돈 어른의 성공을 위해서 제 제안에 사돈과 며느리는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며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위하여, 위하여. 오직 아들만이 차마 잔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애써 외면하며 제 잔에 든 맑은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술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뜨거운 불길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술 기운이 오르자 그들의 혀는 더욱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돈은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늘어놓으며 허풍을 떨었고 며느리는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제 속을 긁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저는 인자한 미소로 들어주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시어머니이자 가장 든든한 아군의 모습으로 밤 9시가 되었을 때 사돈은 취기가 거나하게 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박서방, 내가 어제 위임장 서류 다 챙겨왔는데 도장만 찍으면 돼.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장모님 앞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자고.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아들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와 사돈,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저는 가장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붙여야지. 그리고 내가 사돈 어른을 위해 준비한 진짜 생신 선물이 있거든. 그것도 가져와야 하고. 진짜 선물이라는 말에 사돈의 얼굴이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마도 제가 두둑한 돈 봉투라도 준비했을 거라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하며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기다려라. 내 너희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줄 테니 이 즐거운 파티의 마지막은 너희들의 비명과 눈물로 장식될 것이다. 연극은 끝났다. 이제 심판의 막을 올릴 시간이다. 케이크에 촛불을 붙여야지. 그리고 내가 사돈 어른을 위해 준비한 진짜 생신 선물이 있거든. 그것도 가져와야 하고. 제 말에 사돈과 며느리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기대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케이크가 아닌 다른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 손에는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와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기애애하던 거실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예요? 며느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식탁 한가운데에 스피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을 들어 가장 인자했던 미소를 지우고 차가운 얼굴로 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돈어른 생신 축하 노래 대신에 더 재미있는 걸 들려드리려고요. 두 분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사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짐승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잠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정말 이 방법밖에 없어? 저 인간 도장 받아내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걱정 마라. 술 잔뜩 먹여서 정신없게 만들면 돼. 아빠 사업만 성공하면 너도 저런 등신이랑 더는 안 살아도 되잖아. 그때까지만 참는 거야. 그 대화가 흘러나오는 순간 시간은 멈췄습니다. 사돈과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새하얀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들고 있던 술잔을 놓친 사부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장 충격에 빠진 것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너클 놓고 앉아있던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피커와 제 아내 그리고 장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동공이 공포와 배신감으로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사부인,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걸 어디서 나서? 사돈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났을까요, 사돈어른? 사돈께서 제 아들 옷에 뭘 흘리셨기에 제가 드라이 맡기기 전에 주머니를 확인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지 뭡니까?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울상이 되어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이건 저희가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 목소리를 편집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빠. 그래, 이거 조작이야. 박서방, 자네도 알지 않나? 내가 자네를 얼마나 아끼는데 자네를 등신이라고 부를 리가 있나? 발악하는 그들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순진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해? 조작? 저는 코웃음을 치며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몇 장의 서류와 또 다른 작은 녹음기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사돈어른? 저는 그중 첫 번째 서류를 집어들어 사돈의 얼굴 앞에 흔들었습니다. 이건 지난주 화요일 사돈께서 제 아들 몰래 오은행 서초중앙지점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기록입니다. 제 아들 위임장을 위조해서 가져가셨다가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에 그냥 돌아오셨다지요? 사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두 번째 녹음기를 집어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껄렁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난번 김 회장님 건도 제가 다 알아봐 드린 거 아닙니까? 그 양반은 사위 집 가지고 하는 거였으니까. 위임장이랑 인감 다 받아왔다고 얼마나 큰 소리를 치던지. 제가 보니까 도장 새로 판 티가 좀 나긴 하던데 뭐 그런 거야. 눈 감아주는 게 우리 일 아니겠습니까? 자, 사돈어른. 이 목소리는 아시겠지요? 사돈어른과 공모해서 제 아들 인감을 위조하려고 했던 그 부동산 사장님 목소리입니다. 이것도 조작입니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돈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고 며느리는 바닥에 쓰러져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닌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한 분노의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아가? 제 부름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너 같은 건 내 며느리가 아니다. 김유라. 저는 그녀를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집에 처음 인사 온 날을 기억한다. 수줍게 웃으며 내 아들이 좋다고 말하던 내 모습이 참 예뻐서 나는 평생 모은 내 전 재산을 털어 이 집을 사주었다. 내 아들이 너와 함께 이곳에서 행복하기를 이 늙은 어미는 밤낮으로 빌고 또 빌었다.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아비와 한패가 되어 내 아들의 등을 처먹을 궁리만 하고 있었더구나. 내 아들을 등신이라 부르며 이 집을 팔아치울 생각만 하고 있었어. 이 집이 어떤 집인 줄 아느냐? 남편 일찍 여의고 시장 바닥에서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고 구르며 내 청춘과 맞바꾼 내 피눈물이다. 그런데 감히 내년 따위가 내 아들과 내 인생을 짓밟아?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시선을 사돈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당신, 사돈 어른이라 부르지도 않겠습니다. 자식 인생 담보로 제 입속만 채우려는 당신 같은 사람은 내 사돈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에게 한 모든 모욕과 당신들이 꾸민 모든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법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사돈 내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잿빛이 된 얼굴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꽁꽁 얼어붙은 채 앉아있는 제 아들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밤 흘렸던 절망의 눈물과는 다른 모든 것을 깨달아버린 자의 참담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내 아들의 눈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찍힌 이혼신고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지훈아. 저는 내 아들의 눈을 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이 종이에 도장 찍어라. 그리고 저 더러운 것들과의 인연을 오늘부로 끊어내. 이것이 이 어미가 내게 주는 진짜 선물이다. 이 어미가 내게 되찾아주는 내 진짜 인생이다. 내 말이 차가운 거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모든 시선이 내 아들 지훈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눈으로 제 손에 들린 이혼신고서와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을 올려다보는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내였던 김유라의 얼굴을. 여보 아니지?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응?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김유라는 귀신 같은 몰골로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에 아들의 어깨가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미련의 찌꺼기를 털어내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김유라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장 서랍에 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사돈이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습니다. 박지훈,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저 늙은 어미 말만 믿고 내 처자식을 버리겠다고? 너 평생 후회할 거야, 이놈아. 하지만 그 고함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가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인감도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들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서류 위 남편이라는 글자 옆에 붉은 도장을 힘주어 찍었습니다. 쾅 하고 찍히는 그 소리는
끔찍했던 악연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김유라는 그 자리에 완전히 무너져 통곡하기 시작했고 사돈 내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는지 저를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쏘아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독한 늙은이, 내 아들 인생 내가 망친 거야. 두고 봐. 우리가 이대로 끝낼 것 같아. 저는 그 모든 저주를 묵묵히 받아내며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가. 내 집에서 그리고 내 아들의 인생에서 지금 당장. 제 단호한 목소리에 그들은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저와 제 아들을 향한 악담을 퍼부으며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고 집 안에는 무서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모든 것이 어지럽고 또 고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앞에 서 있던 아들의 단단하던 어깨가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흘리던 억눌린 흐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잃어버린 시간과 산산조각난 마음에 대한 처절한 통곡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아들은 제 발치에 엎드려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런 아들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제 품에 가득 끌어안았습니다. 사내 자식이라고 다 컸다고 한 번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던 내 아들. 제 품에 안긴 아들은 마흔을 바라보는 장정이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다 집으로 돌아온 어린아이일 뿐이었습니다. 괜찮다, 내 아들 이제 괜찮아. 다 끝났다. 이 엄마가 있잖니. 다 괜찮아. 그날 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들의 눈물과 내 눈물이 한데 섞여 지난 시간의 아픔을 씻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쉽게 끝났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김유라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전 사돈 내외는 사기 미수와 사문서 위조 공모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번지르르한 아파트도 타고 다니던 외제차도 모두 빚더미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가진 것 없는 사람들보다도 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통쾌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쓰라렸습니다. 내 아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결국 그런 추악한 위선자들이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집안에서는 김유라의 흔적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옷가지들과 값비싼 화장품들이 치워진 자리는 텅 비었지만 이상하게도 집은 더 넓고 환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방문 앞에 놓아주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상처가 아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렇게 한 계절이 지났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주말 아침, 제가 시장에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들이 제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갈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들은 오랜만에 제 옆에 서서 채소를 다듬고 짐을 날랐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예전처럼 묵묵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시장 구석의 작은 식당에 마주 앉아
뜨거운 국밥을 시켰습니다. 아들은 허겁지겁 국밥을 한 그릇 비워냈습니다. 땀으로 젖은 아들의 얼굴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아들이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 다시 땀 흘려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예전에 실패했던 그 사업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요. 아들의 눈에는 제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예전의 그 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들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래, 해봐라, 아들아. 넘어져도 괜찮다. 이 엄마가 있잖니. 가족 사진이 걸려있던 거실의 벽은 아직 텅 비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을 볼 때마다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그날의 일들이 떠오릅니다. 찢겨나간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평생 희미한 흉터로 남아 흐린 날이면 욱신거리겠지요. 하지만 그 상처는 이제 아픔이 아니라 다짐이 되었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훈장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내 아들이 그토록 힘들어하지는 않았을까? 어미라는 사람이 자식의 아픔을 너무 늦게 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어미의 사랑은 그저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식의 원망을 각오하고 독한 약을 먹여야 할 때도 썩은 살을 도려내는 칼을 들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들을 위해 뜨거운 밥을 짓습니다. 내 아들이 앞으로 걸어갈 그 길이 다시는 외롭거나 아프지 않기를, 이 늙은 어미가 그 길의 끝까지 든든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기를, 그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강인한 사랑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덮어두었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어떻게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모두 각자의 후회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아들 지훈이처럼 아픈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주인공 어머니처럼 가슴에 불덩이를 안고 홀로 외로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아픔을 딛고 남은 인생의 방향키를 내 손으로 다시 잡을 것인지.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차마 끊어내지 못하는 인연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내 자식의 아픔을 너무 늦게 알아챈 것 같아 남몰래 가슴을 치는 부모의 마음일 수도 있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쾌한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다친 마음을 두드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